얼굴 나와. 너무 가리잖아. 자, 중략 출발입니다. 교실에서 계속 문자가 와. 하루에 한 번씩. 학원 싫어요? 보고하래. 계속 보고하래. 휴원하고 있든지 수업하고 계속 보고하래. 나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보고를 안 하고 있어. 쉬긴 했지. 이틀 동안 쉬긴 했는데 보고는 안 하고. 근데 그 문자 보내면 누구한테 문자?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 번호로 오는 바람에 이 전화기가 문자 수준이 되는 전화기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보고하는 전화를 하는 얘기잖아. 그럼 목소리 되게 싫거든. 나는 별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전화기도 싫고. 그래서 별로 눈치 보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내가 뭐 잘못을 해야, 그치? 잘못을 해야 뭐 징계를 받든 처벌받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뭐 수강생 숫자를 어긴 적도 없고 뭐 이제 소득을 어긴 적도 없고 위치를 어긴 적도 없고 당당하고 공무원이야.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보내보는 거야. 그냥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시대 파악하면서. 딴 데 거의 안 쉬지. 제주도는 쉬어요. 어디? 학원. 쉬어요. 그 얘기 있어요. 지금 이분이 우리가 지금 이게 그 뭐라고 표현드리냐면 이거 좀 잘 알아야 돼. 선생님은 학원이 아니야. 교습소도 아니야. 업종이 개인과외야. 이게 개인 그룹과외고 그 한 클래스당 그 정원 맥시멈이 9명이거든. 9명 이내로만 수강생을 받으면 돼. 근데 선생님 9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최대치가 한 6명, 7명을 끊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수업이야. 12명이 넘어가거든. 근데 그게 지금 수강료를 받지 않는 특강이잖아, 맞지? 돈 안 받는 거잖아, 토요일 거는. 특강입니다라고 해도 12명을 넣었을 때 그 수강료 규칙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신종 코로나 과밀집. 그러니까 뭐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뭐 서너 명 앉아가지고 수업하는 거는 크게 이게 감염병파 우려가 없는데 12명까지 채워놓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얘기는 왔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한두 명씩은 좀 뭔가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9명 중에서 되는 것 같아가지고 9명은 안 넘깁니다 하고 토요일 수업도 당분간은 유지를 안 온 게 안 터서 괜찮아. 우리는 이제 코로나도 피해. 뭐 그 요번에 그 이제 뭐지 세 번째 확진자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산 사람도 음성 판정인데 뭐. 건강하면 안 걸려. 평소에 건강하면 돼. 그치? 너무 말이니 떠. 자, 중략법칙을 보겠습니다. 신기로 장수를 하던 방산목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달갑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달가워하지 않는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함께 바로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일단은 손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분. 그러다가 두 번째입니다. 해방이 돼서 순사가 없어지니까 일본 순사가 없어지니까 자기를 뭐 물건값을 어떻게 받는다? 감시가 줄어들어서 이때 좋은 것도 있네? 또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신기로 장수하려면요 원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덧대 가죽이 있어야 되거나 실이 있거나 못이나 이런 그 소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순서가 없으니까 또 자기에게도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또 나쁜 거야.
자, 방산복 잘 보세요. 해방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 심리의 변화는요. 전부 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가지고만 따지고 있죠. 여기에서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기적인 삶의 태도와 함께 역사의식 자체가 왜곡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미군 장교인 에스소유에게 접근한 방산복은 이 부분에서 먼저 자기가 통역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미군 장교에게 자기가 접근합니다. 미군 장교는 뭘 상징하냐? 권력이에요. 권력을 뭐 하려고? 자기가 등에 업고 이용하려고.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누구에게도? 방산복에게도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때 방산복에 어떤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계속 노예가 돼야 된다면, 노예의 삶을 산다면 이번에는 주인을 선택하겠다. 그 이전까지는요, 일제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을 선택하겠다? 미군.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일제의 노예에서 풀려나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려는 이런 방산복의 태도. 뭐가 없는 거예요? 자주의식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좀 이런 방산복 같은 역사가 흘러와 버렸어요. 방산복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이때 해방이 됐어. 그리고 미국이 들어왔어. 미 군정시가 지나가지고 군정시가 돼가지고 우리만의 나온 말의 단도 정도 수립했어. 그리고 나서 뭐가 터져? 6.25 전쟁이 터지잖아. 아무 대비 없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낙동강 이남과 제주도만 남겨놓고 다 이제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연합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유엔군에게. 근데 연합군 사령관이 누구였어요? 메가더였죠. 메가더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서울 수복할 때 대한민국 정부에게 원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전시작전권. 전쟁 때 모든 작전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라. 누구에게? 미군에게 넘겨라. 넘겨주는 게 있어요. 네가 해라. 미국이 가져가라. 그게 지금 아직도 미국에게 있어요. 지금 70년 지났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말 나왔었거든요. 전시작전권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막 이런 말들. 근데 우리가요 쉽게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북한하고 물론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지만요 현재를 또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종전도 아니고요 정전도 아니고요 휴전 상황이에요. 종전은 끝난 거고요 정전은 정지, 그러니까 멈춤입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은 뭐냐 잠시 쉬는 거예요. 전쟁을 쉬는 거. 정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게 바뀝니다. 정전은 뭐냐면요 전쟁을 정지하겠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겠다. 서로 체제를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계속 추구해가보자. 이게 정전인데 지금 쉬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은요 현재 전쟁을 못 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군 때문이에요. 미국이 가지고 되게 특수한 마인드가 있답니다. 예전에 뭐 블랙호크 다운인가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블랙호크 다운이요 한 명의 헬기 조종사가 불시착을 합니다. 북한에 떨어져요. 왜?
아, 영화 봤어? 너 이제 안물 안고? 아니 그럼. 사랑해 진짜. 아, 사랑이 무시지. 그래도 그래. 끝났니? 언제 끝나나 했네, 끝나. 어쨌든 간에 그 불시착을 하고 그 구조 요청을 해요. 나 지금 노스코리아에 불시착했다. 그래서 날 구해달라. 미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을 주둔시켜요. 그러니까 한 명의 병사를 구해내기 위해서 있잖아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투기를 실어놓은 모함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전투기를 실어놓은 항공모함을 추격시킨 다음에 병사 하나 구해내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미국이에요. 만약에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옛날 6.25처럼 쳐들어왔을 때 지금 뭐 동주천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파주 지역에 미군들이 있거든요. 한 명의 북한군 총 맞고 죽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싸워야 돼, 북한. 누가 지금 우리 미군을 쐈냐? 그럼 니네 이제 우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김정은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 문재인하고 문재인으로 싸워보지만 미군 한 명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트럼프하고 싸워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주한미군, 뭐 부담군, 아니 뭐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전시작전권 돌려달라, 이제 미국 니네는 이제 뭐 고홈해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좋다고 데려갈 거예요. 다 와라. 컴백 해가지고 한국은 미군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북한은 정말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못 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준 게 이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요 구호물자를 막 보내줘 우리한테. 그땐 고마웠죠.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미군이 준 그 밀가루. 처음에 밀가루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다니. 원래 우리의 밀가루는 뭔지 아세요? 메밀가루였어요. 메밀이 그 산에서 나는 밀에서 메밀이고요. 회색빛 탁한 색깔이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국수는 원래 냉면 같은 국수였어요. 그러니까 메밀로 만든 국수. 그러다가 6.25 이후에 미국이 준 그 하얀 밀 있잖아요. 소맥분. 이걸 받으면서 드디어 하얀 가루로 국수를 뽑아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막 하기 시작했죠. 수제비 만들어 먹고. 처음에 막 줬어 애들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중요한 건 뭐야? 더 이상 거칠고 이게 되게 소화도 잘 안 되는, 메밀 소화 잘 안 되는 곡식이에요. 소화를 잘 일으켜요. 그래서 메밀 꼭 물랑 같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메밀 소바를 먹어도 같이 무를 간 거랑 같이 먹게 돼 있고, 우리 빙떡을 먹어도 안에는 소가 그 무채잖아. 확 적은 거야. 그러니까 메밀을 먹으면 자꾸 탈나는데 요 소맥분을 먹으면 탈은 안 나. 소화가 잘 돼. 그게 중독됐어 이미. 그 다음에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다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밀 수확량은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줄어들게 되고 이 미국이 파는 그런 밀을 사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우리가 우방국 힘센 형의 뒤를 봐주고 있지만 매일 뭐 하는 겁니까? 상납하는 거예요. 삥 뜯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영원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떤 그 그림자 속에서 미국을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미국에게 경제 주권을 빼앗긴 그런 마찬가지 식민지 같은 나라가 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이거 방사목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주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의 권세를 등려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뭔가 펼쳐나가보겠다라는 마음이 부족했던 방사목의 마인드. 그래서 물색하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계급이 높으면 좋겠어. 유학이면 병보다는 장교가 낫겠지? 그래서 장교를 막 찾아다녀요. 계급장이 있겠죠. 그리고 장교 중에도 인상이 좀 좋은 놈이 아무래도 좀 다루기 편할 거야. 해가지고 일부러 그 에스소이처럼 인상이 좋아 보이는, 인상이 좋은 거는 나중에 좋은 거야. 애한테 한 대 맞거든. 근데 인상이 좋아 보이는 에스소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가요. 마침 말이 안 통하는 타임, 담배를 살 때 담배값을 대신 얘기해 주죠. 그래서 미군 에스소이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 에스소이에게 접근한 방산복은 그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누가 에스소이가 방산복을 부르는 호칭이죠. 미스터 방 이렇게 불렀겠죠.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에스소이를 등에 업고 부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참고로 이때 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이 예세소에게 받는 통역 월급 말고 지금 미군의 시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미군이 뭔가 좀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부탁을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번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군정의 승인이 필요하다, 얘기 좀 잘해달라. 하게 되면 걱정 마시오, 너 돈 챙기고. 수소리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어쩌고 하니까 요거 좀 해주면 오케이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정 축제를 했던 것이죠. 해방이 되면서 친행위로 재산을 모두 뺏기게 된 백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현재로 출발을 해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 백주사 집안의 이야기, 또 현재로 돌아왔다가 방산복의 과거 행적,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또 방산복의 그동안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과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바로 입체적인 구성, 시간적으로 입체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을 때 바로 현재와 과거의 교차가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입체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자. 그럼 왜 이렇게 입체적 구성을 취합니까? 막 헷갈리기 시리 왔다리 갔다리. 잘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아침, 점심, 저녁,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순차적인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단조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신음을 흘러가듯이 뻔한 느낌을 주고 단조로움을 주기 때문에 소설의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구성은요, 바로 변화주기를 통해서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도 있고, 변화주기를 통해서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입체적인 구성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명해집니다. 지금 나이가 어린 미스터 방이 자기보다 11살이 많은 백주사한테 지금 막 막대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시작됐잖아요. 도대체 왜? 자기보다 어른인데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백주사가 아니 이 미스터 방이 방산복이 이놈이 올챙이였는데 지금 개구리가 됐어. 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처지를 뒤집어진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입체적 구성을 취하는 것이죠. 두 가지 특징, 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위기.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백주사의 말이죠.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결과 설명을 한 후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그러니까 어떤 경과 설명이냐면요, 내가 고향에 있는데 그놈의 망할 놈의 해방이 돼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고향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갔지 뭐야. 응? 내가 칠압잡이네 뭐냐 하면서. 어쨌든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귀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꿀안치고 항복을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짚어고 세간 쳐부신 것 말끔하게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네 재산 절반 논아주는 새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이런 식으로 미스터 방이 부정축제한 거예요.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어쨌든 그놈들 말이네, 이 백주사의 부탁, 핵심 뭡니까? 바로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에게 뭐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근데 이때 이
재산은요, 친일행위의 결과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위에서 쌓게 된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되찾고 복수하려 한다라는 부분에서 백두산은 뭐한 사람이에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차보겠습니다.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면 기관총 들어오면 MP 헌병이라는 뜻입니다. 미군 헌병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드는 겁니다. 쑥밭을. 쑥밭. 중요한 건 아닌데. 관용적 표현 중 하나죠. 뭐에 의해서? 융합, 합성어에 의한. 이런 것도 다룰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쑥, 밭, 두 개의 역을 합쳐놨더니 쑥밭이 되었어.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쑥이 자라는 밭, 쑥을 심어놓은 밭 이런 의미가 아니죠. 뭐가 되는 겁니까? 쑥밭은 우리 쑥대밭처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난장판이 된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예가 되는 단어들 몇 가지 써두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가시 더하기 방석. 그럼 진짜 가시로 만든 방석이라는 뜻이 아니죠. 가시 방석, 불편한 자리. 피땀. 진짜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는 흘렸다는 뜻이 아니죠. 피땀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피땀을 흘려 일군하게 되면 뭡니까? 노력. 또는 밤낮. 되면 늘, 항상. 이런 융합 합성화 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문항에다가 문법에 끼워넣어서 쑥밭 A 해놓고 밑줄 친 A와 같은 단어 형성법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단어를 고르시오. 보이는 거 같으면 가시방석, 핏땀, 밤낮, 춘추 이런 단어가 나오겠고 하나가 또 다른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합쳤는데도 원래 단어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어는 융합 합성어가 아니에요. 근데 대등 합성어거나 종속 합성어겠죠. 합쳐서 새로운 뜻이 되어버린 단어들은 융합 합성어라고 하죠. 그게 쑥밭이었죠. 그러니까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뭐합니다. 다 복수해 주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마워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하게 선명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덮어잡는다. 백골란만이겠네. 백골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도 잊을 수가 없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시오.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을 맞으면 그만 제발요 하면서 허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핵심 정리. 미스터 방의 내력과 특성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죠. 그리고 판무식 상일꾼에다가 해방 후 미군 장교에 통역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성.
죽을게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외세 빌부터. 죽으세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외세 빌부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허세를 부리는 이게 다 뭐에 대한 이야기?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외세 빌붙은 기회주의적 인물. 그럼 여기는 백주사와 미스터 방의 공통점 둘 다 기회주의적 인물. 백주사의 기회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누구의 권력을 등에 오려는 겁니까? 방산국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미군 S서유가 최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권세를 등에 업은 게 미스터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기회주의적인 거고, 얘들아, 그지? 이것은 미스터 방의 기회주의적인 면모, 기회주의적인 면모. 그리고 다시 지금 미스터 방의 권세를 누가 이용하려는 겁니까? 백주사가 이용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백주사는 다시 또 미스터 방의 권력을 얻으려는 이렇게 아부하는 기회주의적인 면모. 둘 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거를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두고 요 삼각형 여기에 좀 따겠습니다. 권력 피라미드예요. 권력 피라미드 구조는 좀 이따가 그려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S서유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백주사가 밑에 있고요. 적어도 이 세 명만 인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주사와 미스터 방의 지위 역적. 자, 문벌 지체로 봤을 때 백주사가 병상보다 훌륭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광복 이후 몰락한 친일파가 미국의 기생의 부와 권세를 누린 인물에게 청탁하는 상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회주의적 혜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했다. 그래서 얘는 누구였습니까? 친일파였습니다. 그죠? 그가 누구를 바로 이 외세 미국의 등에 기생해가지고 부와 권세를 누린 인물에게 또 청탁을 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는 인물과의 관계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뭐합니까? 호언장담을 하고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을 물고 훌쩍훌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자, 양치하는 버릇. 일단은 미스터 방이 된 이후에 생긴 버릇이자 자신이 마치 세련된 사람이나 된 듯한 행동이에요. 입을 헹구는 행위가 깨끗한 척, 교양 있는 척, 조금씩 양치합니다. 근데 이 행위가 결국 결말부 뒷부분의 얘기를 보면 자신을 몰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몰락을 합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 우리가 발코니라고 부르시는 곳입니다.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희가 현관을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이 소설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이에요. 뭐하는 부분? 미군 소위가 권력을 가진 미군 소위가 얼굴을 쳐드는 그 상황과 미스터 방이 양침으로 내뱉는 상황이 딱 겹치는 상황이죠. 어떤? 에구머니 놀란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침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려 쏟아져 백번 구부러져 흘러내려가는 엄청난 양의 폭포를 백절폭포라고 합니다. 과장법에 쓰인 것이죠. 예수소의 얼굴 쏟아진 양침물의 양을 과장법을 통해서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예수소의 얼굴 정통이가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에스소이는 주먹질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미스터 방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중적 태도가 바로 이 원래 피라미드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자신보다 강자인, 자신보다 강자인 S 소위를 대하는 태도와 현재 태도죠? 버선바로 뛰어나가서 손바로 사삭 비비는 이 태도와 자신보다 약자인 백주사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은, 즉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사설 시조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두터비가 파리를 불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쌈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치더라대뒀다가 이때 자 두터비 허리 백송골 여기서 백송골이 S소위 가장 강자 폴이 약자 백주사 바로 두터비가 바로 미스터 방이죠. 원래 이 작품은요 조선시대 탐관오리를 풍자한 작품이거든요. 탐관오리인 두꺼비가 백성들 파리를 물고 괴롭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백성골을 하게 되면 외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중앙관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강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다시 뭐하는 모습? 놀라가지고 자빠지는 모습. 이런 탐관오리 같은 양반들의 어떤 비판적인 면모를 풍자한 이 작품이 딱 여기에는 누구하고 미스터 방의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나중에 배울 작품 미리 스포하는 거지만요. 이 춘풍전에 보면 이 춘풍이 자신의 아내 그리고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은 누구냐면요. 원래 아내가 남장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온 그 사또의 어떤 그 무관 비장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비장을 이 강자를 대하는 태도 비굴한 태도. 근데 아내를 대하는 태도 거만한 태도. 여기서 마찬가지 이 춘풍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그럼 이 시조는 미스터 박이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2단원에는 이 춘풍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이 춘풍제를 할 때 미스터 박과 이 사설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미스터 박이 나올 때 이 두 작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박이랑 이 춘풍이랑 두껍이지 같은 맥락의 존재를 보시면 돼요.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자, 그래서 미스터 박이 턱을 이 상놈의 자식한 실제 미군이 이랬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거겠지. 하면서 찰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왜? 같이 웃자. 얘가 제 얼굴 보고 웃어요. 아니 예쁠 거 없으면 없다. 그지? 너 너를 떠나서 오는 거 아니야? 뭐하는 얘기야? 뭘 의미합니까? 미스터 방의 몰락을 의미하죠. 자, 이때 잘 봐. 원래 엑스소이는 미스터 방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권력을 준 존재였잖아요. 힘을 준 존재. 근데 중요한 겁니까? 미스터 방이 그런 S소유의 양침을 퍼붓은 나머지 결과가 그에게 어퍼컷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S소유와 미스터 방의 지금 현재 관계는요. 현재 이 일은요. 상황적 아이러니가 돼버린 상황인데 상황적으로 어떻게 아이러니가 벌어졌냐. 바로 S소위는 미스터 방에게 뭐였습니까? 앞에 권세를 주었다가 다시 그에게 몰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권세를 준 S소위에게 당연히 뭐 했기 때문에 양침으로 퍼부었기 때문에 그에게 몰락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에게 이게 정말 긍정적인 행운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이었을 때. 그럴 때 아이러니 상황이다. 나중에 우리가 그 흥보전에 보면요. 놀부가 박을 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박을 타보니까 야 박소리가 누런 것이 들어있구나 황금이구나 하면서 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똥물이에요. 자신에게 큰 불을 줄 줄 알았던 그 옐로우가 똥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공통점이에요. 흥부전에 놀부가 박타서 똥물 나오는 장면과 여기 있는 미스터 방이 S소유에게 양침으로 퍼부어가지고 어퍼컷 맞고 몰락하는 장면이 같은 맥락의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점 알겠죠? 자, 이래서 S소유가 몰락하게 됐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등장인물의 위기를 보시면요. 가장 위에 S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 방이 있고 마지막에 백주사가 있죠.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양치하는 버릇의 역할. 결국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며 세련된 삶이나 든 듯 유난스럽게구나 행동이었습니다. 이 미스터 방이 되는 게 생긴 버릇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의 권세가 한 번에 모두 무너지게 되는 자신의 몰락과 연관된 행동이죠. 해학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몰락하게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적 아이러니죠. S소의 권세를 등에 엎었지만 그에게 양침으로 퍼본 나머지 그에게 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을 몰락시키는 풍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상황적 아이러니 효과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거와 관련지어서 바로 오른쪽 2번 문제 잠깐 가보세요. 흥부전 중에서 놀부가 야 순았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속을 들여다보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일세. 줄 그어두세요.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일세. 하고 세 줄만 내려와 보십시오. 가운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줄기도 줄그세요. 황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똥줄기였죠. 무지할 줄기처럼 내쓰는지라 놀부 양죽 두 부부는 어찌할 사이도 없이 똥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박 속에 들어있던 것이 황금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란 것이 똥줄기였을 때 마찬가지 상황적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번에 4번이에요. 아이러니한 4번이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몰락시키고 있다. 이게 상황적 아이러니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반어법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어법은 뭐냐? 얘도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인데 이거는 언어적 아이러니예요. 이거는 상황적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상황으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반어적인 표현, 언어적 아이러니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5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뭐 과장되는 표현도 나오고요. 아까도 과장된 표현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이런 거. 양치불이 백설폭포다는 부분. 인물의 행동도 희화되고 있죠. 그래서 골개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상황의 반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금방까지 엄청난 권세를 등에 업었던 이 미스터 방이 양침을 사건 한 번으로 어퍼컷을 맞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부분도 상황의 반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스터 방 설명을 마치고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이 문제를 그 선생님들이요 서술형 시험을 따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서술형을 시험으로 본 게 아니라 거의 과제물로 대체했죠. 아니면 그 창작 서술의 평가를 따로 보게 됐을 때 이게 출제된 문제가 144쪽에 3번 문제 깊이 알기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있잖아요. 요 내용과 관련지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풍자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그냥 이해하는 걸로 여러분 공부가 돼요. 풍자는 모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 정신의 수산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부정적 대상이 보여주는 모순된 행동, 모순된 모습 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비판할 걸 발견하는 게 풍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자 기법은 잘 보세요.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 다음 중요하죠. 애둘러 들춰냄으로써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애둘러, 즉 완곡하게 들춰내요. 애둘러 들춰냄 줄거두시고요.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채만식은 풍자를 가장 잘 사용한 현대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풍자소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채만식 문학의 기준을 이룬 것이 줄거게요.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바로 언어적 아이러니 반어법이 있고 상황적 아이러니 반전이 있고. 이게 상황적 아이러니죠. 언어적 아이러니 이거고.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 인물의 희화화. 이것도 줄거게요.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 어디 있었어? 이렇게 외양에서 온 별명을 붙이는 경우. 인물의 희화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고 있는 아이러니와 희화화는 조선 후기 풍자 소설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그게 우리가 금방 봤기도 했고 다시 보게 될 145쪽에 펼쳐보기 4번에 나와 있는 흥부전 장면과 비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4-1번에 딱 보세요. 두 작품의 풍자 양상을 비교해보자. 자, 흥부전에서는 인물의 처지를 몰락시켜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때 여러분들 인물 처지를 몰락 줄 긋고 대상을 풍자 줄 긋고 두 번째 줄 상황적 아이러니 줄 긋고 희화와 줄 긋고 줄 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사 동그라미. 두 작품의 공통점이에요. 미스터 박이나 흥부전이나 모두 인물의 처지를 몰락시키고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상황적 아이러니 기법과 희화의 기법을 둘 다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2번 핵심은 이겁니다. 세 번째 줄부터 통해,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이를 통해 풍자가 우리 문학에서 몇 면이 이어져 왔으며 후대 작가들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전통을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변형 줄 그을게요. 전통을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변형. 채만식이 예전에 이런 판소리계 소설에 나와 있는 풍자를 있잖아요. 현대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창조적으로 변형해가지고 마찬가지 부정적 인물에 대한 상황적 아이러니와 희화화를 계승하면서 풍자라는 게 제가 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채만식 우리가 풍자 소설가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스터 강을 마쳤어요. 마치고 다음 시간에 판소리 하나 봅니다. 연기가 돼요. 왜 연기가 될까요? 여기 지금 이 판소리가 춘향가인데 우리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긍정적 인물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품은 서민들이 즐겼던 판소리였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방자라는 인물이 이몽룡을 약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민들이 통쾌함을 느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판소리의 어떤 풍자라든가 희화화라는 것이 이 채만식의 이런 작품이 어떻게 개성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근거 작품이 되기 때문에 춘향가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판소리 춘향가 148쪽부터 이어서 수업을 또 질문하세요.